특별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좀 유리한 정황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피해자가 뭐 상대방 남성한테 업혀간다, 뭐 부축해서 간다. 이거는 거의 사전영장까지 나올 수 있는 증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무부인 에이시스의 김훈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간간죄라고 하죠. 술집이나 뭐 클럽이나 어떤 여성들과 술자리를 하고 원나잇 뭐 이런 걸 한다거나 가까운 지인 사이였다가도 이제 뭐 성관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합의된 성관계 이후에도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뢰인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합의된 성관계였고 술집에서 분위기가 좋았고 다음날 됐더니 갑자기 울면서 신고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간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그 원치 않는 성관계를 억지로 하는 것을 이제 떠올리잖아요. 근데 중간간이라는 것은 이런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게 중간간죄가 되고 분위기가 좋았다거나 거부하는 반응이 없었다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사건 이후에 뭐 상대방이 성관계를 합의한 적이 없고 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심실 상실에 대해서 네. 그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블랙아웃은 우리가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다음날 되면은 내가 그때 상황에 무슨 말을 했었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패싱아웃은 아예 술이 취해서 잠들어 버렸다거나 행동이나 의식 자체가 없는 상황. 그때 당시에 어떤 다른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심신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를 이제 패싱아웃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는 의식은 있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만 못할 뿐 그 상황에서의 이루어진 성관계는 중간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왜냐면 피의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 사람이 의식도 있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니까 나랑 성관계하는 걸 동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일 테니까 그 사람이 중간간죄를 한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이것도 또 예외 상황이 있기는 해요. 술을 안 마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성관계를 했겠다고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관계에 있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 또 유죄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고 대법원 판례가 그런 법리가 있거든요. 이건 역시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합의된 성관계를 내가 주장을 하려면 네.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좀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중간간죄에서 보통 활용되는 증거라는 것이 둘만 있는 성관계 당시에는 증거가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 방 안에 누가 목격자가 있을 수는 없고 CCTV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뭐 녹음을 한다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 직접 증거가 있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 전후 사정 예를 들어서 뭐 모텔에 갔다고 하면은 모텔에 들어갈 때 어떤 CCTV 로비에 들어가서 계산하는 장면이라든가 뭐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 방 안에 들어가기까지 장면에서 상대방 피해자가 뭐 걸음걸이라든가 옷 매무새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단정하고 특별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좀 유리한 정황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피해자가 뭐 상대방 남성한테 업혀간다. 뭐 부축해서 간다. 이거는 거의 사전영장까지 나올 수 있는 증거고요. 그 전에 상황이 되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실 때 술자리에서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뭐 같이 동석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었는지 그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술을 마신 건지 그런 뭐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동석한 사람들이 진술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증거가 되기도 하고 피해 여성이 뭐 가해자 쪽에게 뭐 호감을 드러내는 표시를 했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들은 사람이 있거나 뭐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뭐 이렇게 찍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리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앞상황 그리고 뒷상황도 중요하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뭐 어떻게 이제 걸어 나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대화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던가
아니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어떤 관계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도움이 되고요. 그 증거를 확보해서 자기한테 이제 유리하게 현출시키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고요. 어떤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변호사의 어떤 상담이나 이런 조언을 받아가지고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경찰에 가서 나의 얘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겪는 사람은 그 경찰서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무섭고 떨릴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거는 당연히 누구나 긴장되는 일이고 특히나 죄명이 중간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대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가볍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 갔을 때 어떤 질문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겠다라고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사실 필요하고요. 근데 진술을 할 때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진술을 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진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쪽은 어쨌든 허위 진술을 하는 거고 한쪽은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 말이 이제 진실이냐를 이제 판별할 때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세부적인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한테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꾸며내는 진술은 아주 세부적인 묘사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거니까 어떤 사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디테일하게 진술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그게 더 진실처럼 느껴지거든요.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이제 희미해지잖아요. 그 기억이 이제 퇴색되기 전에 자기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서 스스로 좀 메모를 좀 해놓고 그때 기억을 계속해서 더듬어서 되짚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진술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까지 딱 정리를 해놓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진술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받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중간관죄는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진술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예상을 할 수 있어야 그 답변을 이제 준비하는 거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고소장 내용이라든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그때 정황을 정리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했을 법한 진술들을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을 좀 구성을 해서 마치 실제 조사를 받는 것처럼 좀 여쭤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답변이 문제가 없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듣기에 따라서 조금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괜히 좀 억울하게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애매한 식의 답변이 나오면은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교정을 해드리죠. 사실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빼먹지 말고 이 부분도 같이 진술을 하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상황인데도 상대와 합의를 빨리 해서 그냥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의가 뭐 만능인 것 마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근데 그런 의뢰인분들의 생각이 사실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좀 불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증거 관계가 너무 부족하다든가 상대방이 이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정황들이라든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사건들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리스크를 낮추는 측면에서는 합의가 날 때가 있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억울하지만은 그냥 인정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합의가 만능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사실 케이스마다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것 역시나 좀 변호사의 상의를 좀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건화하지 않고 형사 절차로 돌입하지 않고 사건 전 합의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기는 해요. 근데 그것 역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를 좀 따져보고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처벌의 어떤 이루어졌을 때 사회생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진로라든가 이게 타격이 얼마나 클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좀 신중한 문제거든요.
또 합의를 하는 방식 또한 어쨌든 피해자하고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것 또한 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좀 민감한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와 관련된 합의를 하는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변호사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가 이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아니면은 당사자가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내셔라 라고 그 멘트를 조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 중간간제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지만 굉장히 처벌수위는 높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